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2편 시작합니다. 자,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기 전에요. 이번 주에 독후 활동은 어떤 거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새롭게 내가 알게 된 교양 지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나 이거 몰랐는데 이제 새롭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서빌리티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느낌표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튜브 영상 독서를 하고 싶었던 내용,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이 내용은 좀 유튜브로 보고 내가 다시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냥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했던 내용 아니면 또 유튜브를 봤더니 굉장히 이제는 내용이 쉬워졌다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막 이렇게 길게 안 쓰셔도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책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이 작가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네, 이름 어려워요. 그죠? 데이비드 에스키더. 네. 이 사람이 이제 뉴욕의 출신이에요. 뉴욕 출신인데 지금 뭐 온라인 제품도 개발하고 인터넷 광고 또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제 다방면에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업가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뭐 여러 군데 강연을 하고 있고요. 뭐 MBC 투데이 쇼나 아니면은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 이런 데도 정말 기고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다 집필한 건 아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7개 영역을 이 사람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한 명씩 전문가가 담당해서 집필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너무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 아니면 좀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감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수자들도 다 막 박사학위 받았다고 여기 써놨죠. 교수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감수가 전문가가 또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렇게 막 감수자들도 막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가, 각 분야의 정말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선 이제는 글을 썼는데, 번역한 사람은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딱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번역이 약간 일관성이 없어서 책 읽는데 약간 흐름이 끊기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갖다가 조금 전문가들이 좀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던 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책 뭐 소개 제가 간단히 드리면요. 읽는 것만으로도 내 지식이, 내 것이 되는 365일 일지식.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각 분야를 네, 나누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월요일은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박한 구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 책의 원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원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2006년에 출간된 거고요. The Intellectual Devotional, 그죠? Devotional 해가지고, 네, 이게 책 원서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원서로 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면 번역이 조금 아쉬웠다 그랬잖아요. 저 영어는 좀 잘 못하지만, 1일 1페이지니까 그냥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06년에 출간됐고 또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출간됐어요. 그러니까 막 13년, 4년이 이렇게 지난 상태라서 조금 이제는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발간된 시점이 갭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출간된 시점이랑 이게 조금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책 내용이랑 보시면.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책 읽기 시작할 건데요. 제가 한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알파벳이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데요. 저는 내용이 굉장히 신박해서 좋았거든요. 네,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면요. 알파벳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기원전 2000년경 고대의 이집트 왕들은 한 가지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다. 이웃 국가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많은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삼았지만 정작 노예들이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는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면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 같은 초기 문자는 매우 복잡해서 배우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극소수의 이집트만인 이런 복잡한 문자를 읽거나 쓸 수 있었다. 현대의 거의 모든 알파벳은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이 노예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상형 문자를 간단하게 변형해서 만든 기호체계에서 파생되었다고 언어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자, 간소화된 새로운 표기 체계는 하나의 문자, 하나의 소리값을 나타냈고 이것이 바로 알파벳의 체계이다. 그리고 표기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로 문자의 수는 수천에서 수십으로 훅 줄었고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일이 쉬워졌죠. 그죠? 그러면 이집트 이 상형 문자는 한동안 고대 유물로만 남아있었는데 1799년 로제타석이 발견되고 나서야 해독할 수 있었다. 알파벳의 문자 체계로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알파벳도 함께 가져갔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현대 영어의 몇몇 알파벳 같은 경우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직접 유래한 거라고 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딱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자, 보시면요. 여기 네, 하우스 보이시죠? 하우스 모양. 이게 고대 상형 문자고요. 요게 B. 네, 이렇게 유래되었고 또 재밌는 거는 저는 요거 재밌었어요. I. 네, 눈은 O로 네, 유래되었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상형 문자에서 왔다는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door는 어떻게 해요? D. 네. D로 네, 변형됐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요. 로제타석이에요. 네. 사실, 로제타석이 뭐냐면, 로제타 석이거든요. 로제타석이 아니고, 로제타라는 그 이집트 북부의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발견된 거예요. 요 이제 나폴레옹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이 책에 지금 로제타석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제타석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 그다음은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르테논 신전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거의 여행 코스죠. 네. 너무나 네, 많이 가시는 곳인데 저는 사실 안 가봤어요. 네. 근데 이제 TV나 책에서는 워낙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새로 안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파르테논 신전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성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의뢰로 기원년 447년에 착공해서 기원전 432년에 완공된 건축물이다. 약 16년 동안 지은 거예요. 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 옛 신전의 자리에 위치한 파르테논은 아테네에서 오신 아테나 파르테노스에게 바친 신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의 중심지기도 하지만 군사의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 이게 두 가지가 다 만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라는 뜻은 도시의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아파트 이름 아시죠? 아크로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높은 언덕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대 이제는 두 건축가와 한 명의 그 조각가가 작품인데요. 고대 그리스 신전들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으로 사방으로 계단을 이용해 출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처럼 건물 주변으로 기둥이 길게 늘어서는 있었고 그리스인들은 신전을 세울 때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중 하나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네, 여기 어렵지 않으세요? 이러면 저는 이제 물음표를 쳐놓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는 안 써있지만 제가 도리아 양식 이게 뭐지? 이오니아 양식 뭐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물음표를 쳐놔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있어빌리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서로 다른 비율과 기둥머리를 보면 어느 양식인지 건축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세 양식 중 어느 특정 양식 하나로 지어진 대부분의 그리스 신전과는 달리 페르테논 신전은 도리아 양식이랑 이오니아 양식이 결합되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게다가 건축가들은 건물의 모습이 이상적으로 보이도록 착시 현상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건물 기단과 지붕선 가운데가 조금 솟아오르게 만들었는데 완벽하게 직선을 이룰 경우 육안으로 보면 아래로 처져 보이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기둥 아래쪽으로 갈수록 두껍게 기둥이 이렇게 그것도 기둥이 더 높아 보이게 기단에 서서 볼 때 기둥이 더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한 착시 현상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고요.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가 멸망한 후 수세기 동안 사원으로 사용되었다가 6세기에는 교회 그리고 1458년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죠. 근데 1687년에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베네치아군의 포탄이 신전에 저장되어 있던 오스만군의 화약통에 떨어지면서 폭발이 일어나 건물 상당 부분이 파괴됐죠. 그래서 1801년에 이스탄불 오스만 궁정에 영국 대사로 갔던 엘진경이 파르테논 신전 조각 가운데 훼손되지 않은 것을 영국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영국 정부한테 이거를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네, 그죠? 지금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날 그리스 일각에서는 반한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그 조각상들은 거의 런던 대형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다. 저는 여기는 가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르테논 신전에 있던 조각상이고 이 엘진경이 가져왔다는 걸 보았거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1832년 그리스인들이 아테네를 되찾은 후 파르테논 신전에 무수히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봤어요. 자, 제가 파르테논 신전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게 보시면요. 뭐냐면은 아까 그 양식 있잖아요. 이게 도리아식이에요. 도리아식은 자, 딱딱하고 장엄해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대표적인 예이고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쉽게 얘기 들으면 재미없게 생겼다는 거죠. 제가 약간 남성적이라는 얘기도 듣고요. 이오니아식 같은 경우는 여성적이고 약간 고상해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은 요거 두 개를 결합을 한 거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예는 니케 신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코린트식은 화려하고 어때요? 네, 장식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화려해요. 아, 화려한 거는 코린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올림포스 신전의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그림으로 보니까 좋죠. 네. 저는 사실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은 조금 웅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웅장함보다는 굉장히 섬세한 의미를 깊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웅장함을 느끼는 건 뭐 당연하지만 왜냐면은 건축적인 지혜, 그리고 정치 권력, 그리고 예술 정신, 이 세 개가 진짜 결합한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인 페리클라스가 기획하고 정치인의 권력과 뛰어난 예술 정신의 협력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의의가 좀 섬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요. 아까도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했어요. 끊임없는 이 손상이랑 훼손을 보다 못한 유네스코에서 이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첫 번째. 그때부터 보호를 시작했고, 유네스코 요거 문양은 많이 보셨죠? 이거 마크. 네. 마크.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마크도 누구를 따라한 걸까요? 누구를? 네. 이거를 심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파르테논을 닮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얘네들이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고 보호하기 시작한 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바닥에 볼록함 보이시나요? 네, 제가 자세하게 볼게요. 요렇게 원래 이 직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잘못 찍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파르테논 신전에는 직선 구조가 없대요. 나중에 이제는 여행 가거나 이러면 딱 그 의미, 파르테논 신전은 직선 구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멋있어요. 바닥이 원래 평평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바닥이 볼록해요. 왜냐면은 여기 신전 부분이 약간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참 평평해 보이지 않게 하는 착시 현상. 네. 멀리서 보면은 이게 평평해 보이는 거 오히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과학적으로 지어진 파르테논 신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바닥 말고도요. 또 있어요. 네. 요거 이제 기둥 보이시기 전에 이거거든요. 이게 봐봐요. 이것도 요것도 네 밑에도 분명히 평행한 직선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때요? 어 오목하고 볼록하고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 뇌가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음 두 번째 이제는 첫 번째는 바닥이 볼록했던 거. 근데 두 번째는 신비한 기둥이에요. 기둥 이게 보면은 기둥이 멀거나 그쪽 기둥이 어때요? 멀거나 가늘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봐도 똑같아 보이죠. 네. 그거는 뭐냐면은 정말 신비한 기둥인데요. 바깥쪽 기둥이 더 두껍고 그 기둥 간격이 좁다는 거예요. 그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장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네. 바깥쪽 기둥이 오히려 더 두껍고 네. 내려갈수록 또 두껍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네. 네. 그리고 기둥 간격이 조금 더 어때요? 좁아진다는 거죠. 여기보다. 그래서 안정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기가 대형 박물관이에요. 대형 박물관인데 이게 이제는 1815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진경이 가져온 조각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정도 줬을까요? 네? 이제 정부랑 타협을 해서 이제 오자마자 얼마 줄 건데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 6천만 원 정도 가량 예,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이 지금은 대형 박물관,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3편에서는 네, 재미있는 즐거운 음악까지 들어가면서 네, 내용 말씀드릴게요. 네, 3편에서 만나요.